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고요. 이현숙 지음,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내 안에 세포 37조 개에서 발견한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의 비밀 이라는 부제목이 있네요. 자,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들 건강에 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건강과 관련된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서가명강 시리즈는 제가 좀 자주 그래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과 관련한 서가명강 시리즈 책이 되겠네요. 자,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들어가는 글, 세포의 여정을 통해 배우는 인문학적 잠시만요. 이게 왜 에러가 났지?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1부. 우리는 왜 늙고 병드는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세포의 발견. 나이가 들수록 병에 잘 걸리는 이유. 나이가 들면 몸의 기력이 좀 쇠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몸의 기력이 쇠해지면 병에 잘 걸리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봅니다. 세포 대사로 재정의하는 생면현상. Q&A 묻고 답하기. 2부. 인간은 오래 살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 생명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오래 살면 암에 반드시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 봐요. 인류사와 함께한 암의 역사. 현대 과학이 풀어낸 암의 비밀. 암세포가 탄생하는 최초의 사건들. 암을 만드는 유전자, 암을 막는 유전자. 암의 원인.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까지. Q&A 묻고 답하기. 각 부마다 마지막에는 Q&A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부.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텔로미어로 살아남기.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노화를 치료할 수 있을까? 텔로미어로 연장하는 건강 수명. Q&A 묻고 답하기. 4부. 암을 다스리는 유전자의 재발견. 유전체 빅데이터로 만든 정밀의학의 신세계. 1:1 맞춤형 암치료의 탄생. 생명과학,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다. 요새 이 인공지능, AI로 어떤 의학적인 분야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로는 뇌출혈에 관련된 어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뇌출혈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증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그런 대결 아닌 대결을 했다고 해요. 그 뇌출혈 분야의 권위자인 박사님들하고 AI가 대결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AI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AI에 무조건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사람이 AI가 판단한 것을 한 번 더 재검증해서 더욱더 그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AI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Q&A 묻고 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글.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사이, 과학의 미래. 끝으로 주석이 목차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은 처음에 들어가는 글과 그리고 일부에서 간단하게 일정 부분을 좀 소개해드려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가는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세포 하나가 너무나 많은 손상을 당해 살려고 발버둥친다면 암을 비롯한 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가 기꺼이 사멸한다면 나머지 건강한 세포들은 항상성을 이룩한다. 저자분의 말씀이고요. 암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을 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세포 하나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목차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들어가는 글. 세포의 여정을 통해 배우는 인문학적 상상력.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겠다고 생물학을 선택하고 공부한 지 4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 나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한 연구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본다. 생물학이 드디어 과학이 되었다는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피보는 것이 싫고 생명체를 희생해야 하는 연구를 피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식물 유전공학이었다. 1990년대 초반 석사학위를 받는 동안 DNA 클로닝, 시퀀싱 등 첨단 분자 생물학적 기법을 익혔으나 나는 어쩐지 식물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광합성을 하는지보다 사람은, 아니 동물은 어떻게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유학길에 올랐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내 기초 연구의 성과가 다행히 그 어렵던 시절 최고 대학의 최고 연구소에서 공부할 행운을 주었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던 케임브리지 의과학 분자생물학 연구소에 도착해서야 나는 이 연구소가 훌륭한 논문만 잘 내는 곳이 아니라 분자생물학의 역사를 시작했고 가장 빠르게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 거기 당도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1996년부터 진정한 생명과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노벨상을 기대하는 옆방의 교수도 나와 똑같이 왜 늙고 병들고 죽는지에 관한 근본 메커니즘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다. 그 문제에 대해 똑같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누가 뭐래도 연구실을 지키며 바보같이 일하는 연구자, 과학자였다. 그 점은 미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과나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학의 최고 세포생물학자나 발생학자도 마찬가지였다. 유학을 통해 내가 배운 건 과학자는 등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세기 수련 과학자는 실험을 잘 디자인하고 열심히 연구하며 좋은 논문을 써서 전정을 탄탄대로로 만드는 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다. 잠 못 자고 학생 연구원들과 실험하고 토론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산고를 치르는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산고의 고통 후 태어난 아이를 보면 모든 고통을 잊는다고 하던데 나는 딸을 출산할 때 더 이상 고생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한 후
기쁨보다는 몸이 달달 떨릴 정도로 지쳤던 기억이 있다. 새로 태어난 생명에 대해 경외감과 함께 책임감, 사랑, 신비스러운 생명의 힘 같은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고 배웠다. 논문을 내는 과정도 이와 같았다. 수십 번을 보고 또 보고 몇 차례 동료 평가 후 수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최고 저널에 실었을 때 나는 대개 아주 오랫동안 그 논문을 쳐다보지 못했다. 좋은 논문은 그렇게 탄생한다. 검토와 수정을 거듭하고 다시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싶을 때, 인간적으로 지긋지긋해질 때 마침내 세상에 발표된다. 마치 산고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까? 과학자는 그렇게 논문 하나하나를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발표한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듯이 논문의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 아주 빠르게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혹은 깜깜한 방에서 펜을 찾는 것처럼 진적이 없어 막막해질 때도 있다. 만일 어떤 생명과학자가 한 번도 자신은 실패한 적이 없으며 슬럼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남들이 해놓은 연구를 쫓아가는 추종자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질문을 쫓다 보면 덤불숲도 만나고 깜깜한 밤길을 홀로 걷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길을 찾게 되면 마침내 새로운 바다를 만난다.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더 많은 훌륭한 질문을 발견하게 된다. 그 쾌감이 과학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누가 나를 1등이라 하든 10등이라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은 그렇게 논문을 내고 계속 그렇게 논문을 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나의 논문을 인용하고 나의 후속 연구들이 그 논문이 옳았으며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눈뜬다. 이 모든 과정이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되는 사람의 성장 과정과 비슷한 경이로운 여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지난 30여 년간 나는 어떤 공부를 했을까? 무엇을 이룩하고 무엇을 실패했는지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그 세월 동안 세포의 비밀, 암이 왜 생기고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지 메커니즘을 풀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건강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포와 같다면 훨씬 더 행복한 지구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성장하는 세포를 조절하는 세포 주기 이론은 2001년 암의 탄생 비밀을 풀어냈다며 노벨 생리의학상이 주어질 정도로 생로병사의 기본 이론이다. 세포 주기를 조절하면서 세포는 수없이 많은 내부와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 이때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각 단백질은 제 역할을 하기 분주하다. DNA 손상 신호가 왔다면 검문소 역할을 하는 세포 주기 검문 지접 기구가 작동하여 세포가 성장을 일단 멈추고 오류를 교정할 시간을 번다. 건강한 세포라면 오류를 교정하는 DNA 수복 기작에 의해 DNA상의 오류는 고쳐지고 그 다음 세포 주기를 이어간다. 마치 자전거가 도는 것처럼 앞바퀴와 뒷바퀴, 브레이크, 엑셀레이터가 정교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드디어 세포가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되는 세포 성장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아주 작은 인산기에 의해 활성화되어 맡은 일을 정확히 수행해낸다. 일을 끝내고 나면 단백질 분해 메커니즘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다. 들어설 때와 퇴장할 때를 정확히 지킨다.
이 교향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CDK라면 이름도 예쁜 PLK, 오로라, 비키니아제는 제1 바이올린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문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네. 이 전문 용어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K, PLK, 오로라, 비키니아제. 네. 검문소는 염색체 분리 체크 포인트인, 아이고 여기서는 제가 못 읽겠네요 이제. BUBR1 MAT2 이다. 나머지 단원들도 다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며 오류 없이 성장하는 건강한 세포는 유전 정보가 똑같은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 아름다운 세포의 교향악이 나를 지금껏 과학자이기를 멈추지 않게 했다. 세포 주기의 단백질들은 등장할 때와 떠나 없어질 때를 정확히 지킨다. 만일 이 회로를 무시하고 누가 더 나서서 자기 유세를 한다면 교향악은 듣기 힘든 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세포에서는 암세포가 되거나 대사 이상을 가진 염증 유발세포가 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만일 면역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병들고 죽는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포의 항상성을 잘 지키는 세포들만 가진 사람이 계속 이 지구상에 사는 것이 인간 종족에게 유리한 게 아닐까? 찰스 다윈은 우리가 나이 들고 죽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한다. 왜 이렇게 훌륭한 개인조차 사멸되도록 설계되었을까? DNA는 돌연변이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아주 낮은 비율로 변하는 10조 이상의 성장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다윈은 말한다. 가장 건강할 때, 즉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을 때 생식하고 자손을 번식하며 항상성이 망가진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소멸해야 전체 생명종에 유리하다고 말이다. 이는 이상한 돌연변이는 전달하지 않고 적절히 자연에 적응한 돌연변이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나만 살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기, 등장할 때와 퇴장할 때를 정확히 파악하기, 너무 나서서 다양성을 해치지 않기, 오류를 고치는데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기. 세포들이 들려주는 이러한 잘 사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헛되이 나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다. 의학은 건강한 노년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류의 발견이며, 과학자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그를 돕는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난 이유다. 그럼에도 죽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퇴장하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슬퍼할 필요는 없다. 중국 혁명을 이끈 손문이 그랬던가?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그가 못하면 그의 자식이 할 것이라고. 내가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그가 해내지 못한다면 그의 제자가 해낼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모두 논문을 통해 연결된 과학 커뮤니티이므로 그 제자는 과거에 내게서 직접 수학했거나 지금 나와 연구하는 동료의 제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논문과 연구 성과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고 답하려는 모든 연구자다. 그래서 다행히도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세포 하나가 너무나 많은 손상을 당해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암을 비롯한 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가 기꺼이 사멸한다면 나머지 건강한 세포들은 항상성을 이룩한다. 세포에게서 배운 잘 사는 비결이다. 과학이 재미없는 이유는 기능만 설명하기 때문이다.
과학의 이야기에 사람이 있고 시가 있고 인문학적 해석이 있을 때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된다. 비록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좋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 실험을 디자인하는 데 몰두하지만 말이다. 부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4년 9월 이현숙. 자, 들어가기라는 이 글에서 들어가는 글에서 참 좀 재미있고 흥미롭고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네요. 결국에는 나타날 때와 사라질 때 등장과 퇴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네, 그것이 이 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도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사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장과 퇴장. 네. 참 마지막에 저자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 상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우리는 왜 늙고 병드는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세포의 발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에 잘 걸리는 이유. 이것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병에 잘 걸리는 이유. 질병과 직결되는 DNA의 메커니즘.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의 병을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다. DNA는 핵 안에 보호되어 있지만 항상 활동해야 한다. 복제하거나 성장하는 세포라면 모두 그렇다. 또한 DNA는 화학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세포 안에 있지만 손상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자외선은 아주 심각하게 DN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자외선에 의해서 DNA 한 가닥이 잘려나갈 수 있다. 체르노빌 원폭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자가 만들어내는 방사선에 노출되면 DNA는 두 가닥이 다 부러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항상 대사하다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심지어 복제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러, 이런 것들이 모두 DNA에는 결함을 주게 된다. 이는 아주 단순하게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왜냐하면 세포기구에서는 DNA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항상 고쳐주는 DNA 수선 기작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DNA의 메커니즘은 질병의 발생과 직결돼 있다. 세포가 분열할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가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DNA는 핵 안에 보호가 되어 있는데 계속 활동을 해야 하고 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 복제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복제. 또 뭐 있었지 아까? 분열. 분열 복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DNA에 손상이 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수선하는 수선기제가 작동을 해서 이것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DNA 손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품은 줄기세포. 얼마 전도 아니죠. 꽤 오래전에 이 줄기세포 관련된 또 논란이 좀 있었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의 기관을 만드는지 이야기해보자. 피부는 한 가지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진피세포가 있고 위에 상피세포가 있으며 자세히 보면 털, 머리카락도 있다. 이처럼 피부 조직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다양한데 늘 손상된다. 더구나 피부세포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피부는 계속 손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장세포는 또 어떨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그 속에 화합물이 있고 장이 손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세포가 손상되면 바로바로 치유해야 하므로 피부와 머리카락, 장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히 세포 분열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들이다. 그래서 이들 밑에는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몸 안에는 각 기관에서 손상당했을 때 다시 재빨리 복구해내도록 하는 원천세포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것을 성체 줄기세포라고 일컫는다. 한 세포에서 모든 기관을 만들어낸다면 그 세포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천세포인데 이런 의미에서 수정란은 모든 줄기세포 중에서 으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원천세포가 아니라 후에 만들어지는 세포다. 성체줄기세포에는 피부도 있고 장애도 존재한다. 이 줄기세포에서 세포가 다시 분열한 다음 분화라는 걸 거쳐서 조금 더 명백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거쳐서 기관을 특정하게 되기까지 발생과 분화를 같이 거치게 되는 것이다. 줄기세포야말로 영생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 진시황제도 원했던 오래, 건강하게, 심지어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은 줄기세포가 계속 존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줄기세포는 조직이 공격당하거나 손상되었을 때 손상당한 것을 제거하면 다시 한번 분열을 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열한 세포를 TA세포라고 부르는데 줄기세포는 그것이 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세포다. 줄기세포 치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생명과학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줄기세포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면 안 된다. 줄기세포가 너무 많으면 암의 종양과 비슷하게 분열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아주 소수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는 너무 어렵네요. 줄기세포, 원천세포. 어쨌든 너무 많으면 항상 좋지 않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은 어떻게 발생할까?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2001년 노벨상은 암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밝혔다는 이유로 3명의 과학자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릴런드 하트웰, 팀 헌트, 폴 너스로 이 중에서 팀 헌트는 나의 스승 중 한 분이기도 하다. 하트웰과 폴 너스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다. 이들은 각각 효모세포, 성게알 같은 것을 연구했다. 앞서 DNA가 모든 생명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분열하고 복제한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이 세포가 성장하는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이다. 사실 이들 중 사람 세포를 연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암세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밝혔기 때문에 생리의학상이 주어졌다. 나는 이들이 생로병사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이라고 본다. 개구리 알이 수정되면 어떻게 분열할까? 수정은 난자의 정자의 DNA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로 분열한다. 특이하게도 개구리알이나 초파리알 같은 것은 수정되는 순간 마치 싱크로 경기처럼 모든 세포가 동시에 똑같이 분열한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분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 세포는 그렇지 않다. 사람 세포의 DNA와 염색체를 살펴보면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분열하지 않는다. 다른 세포들은 가만히 있는데 일부만 두 개의 DNA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미세 소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염색체와 미세 소관의 부착 환경이 다를 때 각 세포가 자기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 분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 세포가 분열하는 모습은 개구리 알이나 초파리 알과는 많이 다르지만 세포가 분열하는 메커니즘은 사람이나 개구리나 결국 똑같다. 이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새 과학자의 세포 주기 연구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밝힌 팀 헌트의 1985년 연구 노트를 살펴보자. 헌트경은 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인산화할 수 있는 키니아제 효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개구리 알에서 보듯 어떤 인자가 있어서 이것이 준비, 출발, 분열해 라고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헌트는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다. 그래서 그 방아쇠의 정체, 즉 생물 고분자를 밝히고자 했다. 이렇게 키니아제를 밝히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밝혀낸 것은 키니아제가 아니라 키니아제를 조절하는 사이클린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이클린이 세포 주기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결국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목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낸 것이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책,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이 책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병이 들고 늙게 되고 또 혹은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의학적 지식, 의학적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인문학적 교양까지도 같이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학 용어가 나오니까 다소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다소 많이 당황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Q&A를 좀 보고 있는데요. Q&A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많네요. 재밌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을수록 암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암세포는 건강할수록 더 활발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부 맞는 이야기다 라면서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줄기세포 추출물이 담긴 화장품 광고가 보인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직접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책,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결과적으로는 등장과 퇴장이 명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